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항상 보이는 건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일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복학 이후 만났던 선배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과는 특성상 남자가 적은 여초과라서 소수의 남자들끼리 잘 뭉쳐서 놀곤 했어.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앞장서서 남자들 선후배들하고 으쌰으쌰 했던 것처럼 나도 복학 이후 으쌰으쌰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 단합하면서 만났던 선배 중에 A라는 선배가 있었어. 사실 처음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전공 수업에도 구석에서 혼자 있고 말끔한 외모에 비해 항상 몸에서 술 냄새가 났어. 그래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먼저 말도 걸고 같이 술도 먹자고 몇 번 얘기도 했지. 그 선배도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다가 술자리에도 참석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점점 친해져 갔지. 생각보다 착하고 똑똑한 정상적인 선배더라고. 친해진 이후에도 항상 이상했던 건 우리랑 술을 먹지 않아도 매일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 형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맨날 술만 먹는 것 같은데. 라며 장난도 쳤지만 그냥 다른 화제로 넘길 뿐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지내다가 1학기 종강 이후에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1차, 2차 이후에 결국 내 자취방에 4명 정도만 남게 됐어. A 선배와 나, 그리고 동기 2명이었는데 여름도 다가오고 비도 조금 내리니까 술 마시다가 내가 무서운 얘기 없냐고 말을 꺼냈지.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나 서로 아는 얘기를 풀다가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신 A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 사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몇 없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니 형 어머니가 무당인데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귀신 같은 게 자주 보인다는 거야. 더위도 자주 눌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항상 술을 마셔야 그나마 잠든다는 거야. 우리는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형도 너무 진지해서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려고 했지. 근데 동기인 B가 약간 허세를 부렸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이지. 형이 너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기가 허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A형이 B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사실 귀신이 맨날 있는 건 아닌데 사람에 붙어 있으면 자주 보인다고 했지. 네 주변에 항상 맴도는 아이가 있는데 7살 정도의 머리는 한 갈래로 따고 이쁜 공주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아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웃을 때도 있고 하면서 지켜본다는 거야. 그랬더니 B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혹시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고 묻더라고. A형이 아이 생김새를 묘사해줬더니 갑자기 B가 그렁그렁 하더니 조용히 울더라고. 사실 A형을 포함해서 다 당황했는데 B가 울면서 말했어. 자기 동생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동생이랑 8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줬는데 대학에 오기 전에 죽었다고. 동생이 제일 좋아했던 원피스가 있는데 그게 A형이 말한 그런 공주 원피스라는 거야. 다 같이 A형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술자리를 끝냈어. 그 뒤로는 별일도 없었고 A형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가끔 A형이 강의실 빈 곳을 보고 있거나 술 마시다가 말없이 있으면 소름이 끼치곤 했어.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산에서 나와 형을 따라오던 여자. 내가 17살 때쯤의 일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40을 넘어가고 있으니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충남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살 위인 나의 형과 함께 제사 그릇을 돌려주러 당수거른의 집에 갔었다. 당수거른의 집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그리 높고 험한 것은 아니지만 꽤 넓어 한번 넘으려면 반나절은 걸려서 형과 나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다. 당수거른께 제사 그릇을 주고 돌아오려고 하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었다. 시골에 며칠이라도 있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분명하다. 도시처럼 네온사인과 각종 인공 불빛으로 인해 밤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형과 나는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떡칠해놓은 스케치북 같은 야산을 당수거른이 지어주신 후레쉬 하나에 기대며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한밤에 반나절 산을 거닌 적이 없는 나로선 무척 긴장되었다. 사방에서는 풀벌레와 이름 모를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반바지를 입고 온 나의 다리는 각종 장가지 등의 긁힘을 당하고 있었다. 평소 눈 감고도 산의 곳곳을 휘젓고 다녔지만 이렇게 힘들고 험한 산이었던가 하는 생각뿐이었었다. 때문에 나는 침착하고 듬직한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었다.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려오던 나는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이것이 갑자기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하니 형은 잠시 뒤를 돌아본 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의 손과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내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험칫했다. 형과 나의 바로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짐승과 같이 양손을 땅에 대고 우리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귀신이니 요괴니 하는 것의 무서움에 대해 잘 몰랐었다. 지금 생각해도 보기 드문 미인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마냥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더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 위로 제주 넘기를 하질 않나. 나의 어깨 머리를 밟고 서질 않나. 무슨 일본 닌자같이 형과 나의 주위를 굉장히 빠르게 돌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나의 몸을 밟고 서도 전혀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여자의 행동을 넋을 잃고서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밤에 세찬 충격이 가해졌다. 그건 바로 형이었다. 이 자식아, 정신 못 차릴래? 나는 갑작스런 형의 과격한 행동에 당황하며 말했다. 형아야, 근데 저기 라고 말했지만 형이 내 말을 끊어버렸다. 신경 쓰지 마. 알았나?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알았나?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전보다 더욱 나의 손을 꽉 움켜쥐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제껏 형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두려웠었다. 나의 뺨에서 고통이 몰려왔지만 울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그 후로도 계속 내 주위에서 얼쩡거렸지만 나는 눈길도 줄 수 없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냉정했던 형은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다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내 어깨와 머리를 털어주셨다. 그러더니 저런 몹쓸 것이 있나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하고 말씀하시고는 구둣간에 들어가셔서 허벅지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나와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서 던지셨다.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라. 더러운 것아.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나와 함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침이었고 어제 아버지가 던진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 집어귀를 둘러보았지만 보이질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베트남 부인에게 악마 같은 짓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듣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을 온 언니 하나만을 믿고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으로 한국에 왔다가 형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며 성폭행으로 출산까지 하게 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의 범인인 김모 씨는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A씨와 혼인을 올립니다. 5년 뒤인 2008년 5월 19일 A씨의 동생인 B씨가 언니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피의자 김씨는 언니인 A를 대신해 처제 B씨를 공항에 대신 마중 나갔습니다. 김씨는 당시 더블캡이라 불리우는 1톤 화물차에 B씨를 태우고 오던 도중 처제 B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인근 야산에 주차를 합니다. 더블캡 뒷자리에 타고 있던 처제 B씨의 양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조수석에 앉히고는 한 손으로 B씨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려 했고 그녀의 저항이 거세자 그녀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고 아파하는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하려지만 계속 저항하자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해 제압하고선 B씨를 일회 강간합니다. 그 이후로 김씨는 처제 B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이용해 강간 사실을 언니에게 알려버리면 언니를 죽여버리고 너는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며 수시로 협박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강간합니다. 처제 B씨는 피의자 김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2009년 11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피의자의 집에서 언니와 같이 자고 있던 처제 B씨를 깨워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을 합니다. 그 뒤에도 2010년 8월 6일 오전 8시경 아이들과 부인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의자의 집에서 처제 B씨를 작은 방으로 싫다고 저항하는 B씨를 데리고 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B씨에 위협하고 제압한 뒤 바지를 벗기고 강간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 A씨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의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는데 자신을 만류한 부인 A씨에게 화가 난 김씨는 하던 행위를 멈추고 집 마당으로 나와 마당 한켠에 있던 강목으로 들고 와 자신을 만류하던 아내 A씨를 머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힙니다. 당시 김씨에게 폭행을 당할 때 A씨는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지속적으로 강간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신고를 하게 되고 김씨의 추악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김씨가 구속되고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자 부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김씨는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부인했고 A씨를 폭행해 사용한 도구는 강목이 아니라 작은 빗자루였고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맺은 점은 인정하지만 협박 등의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B씨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부인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부인 A씨를 폭행한 사건과 처제 B씨를 상습 강간한 두 가지 혐의로 김씨는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피의자 김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A씨와 B씨 두 자매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고 부인 A씨 또한 남편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씨와 B씨가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피고 측 주장대로 처제 B씨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언니 A씨와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인 A씨와 피해자 B씨가 주변인과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B씨와 부인 A씨가 매달 베트남으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점과 불법 체류자인 자신의 불리함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고 피의자는 무고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4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인 A씨의 부인과 불법 체류자인 B씨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사건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인류를 저버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인 부인과 처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입게 될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감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7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피의자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고 두 자매가 자신을 무고해 베트남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건 조사 중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씨의 집에는 모두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4명은 김씨와 부인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 다른 1명은 처제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인 강간을 당하고 원치 않는 출산까지 하게 된 것이죠. 부인 A씨를 폭행할 때를 보자면 자기 자식을 안고 있는 부인을 강목으로 패는 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세상은 넓고 미친 놈은 많다지만 항상 법이란 놈은 미친 놈들의 진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늘 법원의 형량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판사님들 욕하지 마시고 정치 성향을 떠나 죄 지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길에 빠지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지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줄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김씨라는 인간이 출소를 하고 그곳에서 깊이 뉘우치고 나왔을지 아니면 이를 갈고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부인 A씨와 처제 B씨는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재결 앞에서 살 거라 생각되는데 법이란 게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에서의 20년 전 괴담. 난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야. 내가 자취방에서 이상한 경험들을 했던 것은 대학 2학년 때였어. 나 다니던 학교가 경기도에 있는데 1학년 땐 어찌어찌 통학했는데 2학년 땐 자취를 했거든. 난 고등학교 동기랑 같은 학교에 같은 과를 가게 되어서 걔랑 둘이 같이 살았었어. 그 자취방은 콘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 2층 학생들 자취방이고 3층은 주인 아저씨가 살고 뭐 그런 식이었어. 나는 내 친구랑 2층에 202호실에 살았었어. 그리고 이상하게 이 건물에 나랑 같은 과가 많이 살아서 203호도 내 친구가 살고 있었고 204호와 205호도 친하진 않은데 같은 과 애들이 살고 그랬어. 시설이 나름 깨끗하고 좋아서 여자애들이 많이 선호했었거든. 방은 원룸 형식인데 베란다도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랬었어. 처음 이상한 경험을 나랑 룸메랑 동시에 했지. 이건 뭐 무섭다기보단 밤이라서 우리 둘이 무섭다고 느낀 것일 수도 있어. 일단 시작은 가볍게 이걸로 해볼게. 내 룸메는 컴퓨터를 자주 켜놓고 잤었어. 이것저것 어둠의 루트를 통해 다운받는 걸 즐겨하던 애라서 항상 이것저것 다운 지정을 해놓고 잠들고 그랬거든. 그날도 컴퓨터 켜놓고 모니터만 끈 채로 자리에 누웠어. 방에 불을 끄고 둘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슬슬 잠이 들었어. 잠이 들락말락 몽롱한 상태로 잠들기 바로 직전. 그 상태가 좀 예민한 상태잖아. 그 상태였는데 갑자기 룸메 컴퓨터가 꺼지더라고. 나랑 룸메랑 동시에 눈을 번쩍 떴지. 그 상태로 내가 네 컴퓨터 고물이네 이랬거든. 근데 그 말 하자마자 그거 알지? 입구에 사람 들어오면 자동 센서 켜지는 그거. 신발장 쪽에 그게 갑자기 확 불이 들어오는 거야. 가끔 깜빡깜빡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낮이었거나 평소라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갑자기 우리 둘이 동시에 든 생각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 누가 컴퓨터 끄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였지. 나중에 우리 그 자동 센서 불 꺼지고 나서 한참 후에야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무섭네, 얼른 자자 이러고 끝난 사건이었어. 그리고 여름방학이었어. 그때쯤 되니까 여름이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귀신 얘기도 많이 떠돌고 우리 자취방에서도 귀신을 봤다느니 어쨌다느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어. 근데 난 그때까지 거기서는 귀신 본 적도 없었고 가위도 안 눌렸었거든. 내가 처음 단 한 번 가위 눌렸을 때 너무 무섭게 눌려서 안 눌리려고 개고생을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귀신 얘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거기가 사방이 산이라 범죄자가 많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거기가 정말 사방이 산이긴 했거든. 근데 범죄자가 많이 몰려있단 얘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여하튼 그와 동시에 봉고차에 납치당할 뻔한 애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자취방에 강도가 들었다가 여자 혼자 있는 거 보고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도 일어나고 심지어 실제로 나 사는 자취방 앞쪽 콘도에 사는 여학생이 진짜로 강간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가지고 게다가 경찰이 말하길 비 오는 날에 순식간에 일을 버리고 사라진 걸 보고서 지능범이라고 그런 거 듣고 기절할 뻔했어.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니? 익명의 학교 이름도 안 나왔으니까 상관없겠지. 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들 이제 여자들 사이에선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 게다가 방학이었는데 내 룸메는 집에 내려간 상태고 난 방학 내내 거기 자취방에 있을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면서 방학 중에 자취방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절대 밤에 혼자 다니지 말고 문단속도 잘하라고 문자까지 따로 보낼 정도가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 참고로 강도가 들어서 덮침당할 뻔했던 애는 2층에 살았는데 배관을 타고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창문은 작았는데 거기로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2층도 안심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길래 203호 사는 내 친구도 혼자 살았거든. 그래서 걔를 불렀어. 방학 동안 같이 자자고 그랬지. 서로서로 조심하게 같이 자자고 그래서 낮에 활동은 각자 방에서 따로 해도 잠은 같이 자게 되었지. 그래서 좀 안심하고 생활하던 찰나였어. 그러다 낮에 일이 터졌는데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숨소리 그런 게 들리더라고. 근데 거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잠자는 것처럼 쌕쌕대는 숨소리 있잖아. 엄청 고르게 들리는 그런 숨소리더라고. 아니 아무리 원룸식이어도 옆방에서 자는 소리가 여기까진 안 들릴 텐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숨소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더라고. 그 순간 내 뒤쪽이 베란다였거든. 그래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새 하도 흉흉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서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켰거든. 203호 가서 내 친구한테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컴퓨터도 안 끄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방 문을 쾅쾅 두들기더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203호 사는 내 친구였지. 문을 열어줬더니 애가 시퍼렇게 질려서 자기 집 베란다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그래서 나도 지금 겪은 거 얘기해주면서 너희 방으로 가려고 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큰맘 먹고 진짜 식칼까지 들고 베란다 문으로 조심스럽게 가서 문을 확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심지어 화장실도 열어보고 싱크대 밑에 칸들도 다 열어보고 그러고 있다 보니 숨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 숨소리는 이후에도 가끔씩 들렸어. 203호애랑 같이 자려고 불 끄고 문 단속하고 누워서 있다 보면 또 어디선가 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처음엔 무서워서 다시 불 켜고 문 단속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무덤덤해져서 그냥 자고 그랬어. 그리고 방학이 거진다 끝나갈 때쯤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가위를 3번 눌렸는데 이때가 2번째였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눌린 가위였지. 203호실 친구랑 나랑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어. 그때 꿈을 꿨는데 좀 무서운 꿈이었어.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쫓아오는 꿈이었는데 다리도 분명히 있는데 둥둥 떠서 손 내밀고 쫓아오는 그런 꿈이었거든. 귀신한테 쫓기는 꿈이었어. 근데 꿈에 나만 쫓기는 게 아니라 203호 친구랑 나랑 둘이 도망가고 있었거든. 난 주택에서 사는데 이상하게 아파트에서 도망다니더라고. 1층부터 맨 꼭대기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뛰어 올라갔어. 뒤에서 귀신이 쫓아오고 계단을 다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갔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복도를 따라 뛰었거든. 그러면서 저 복도 끝까지 다다랐을 때 만약에 내려가는 계단이 없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끝에 다다랐는데 거기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못 본 상태에서 잠에서 확 깼어. 좀 무섭더라고. 옆에 나랑 꿈에서 같이 도망다녔던 203호 친구가 자고 있고 그러니까 깨워야겠다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순간 가위다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첫 가위를 너무 무섭게 눌려서 가위 눌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203호실 친구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먹혀서 안 나오고 끙끙대는데 갑자기 203호실 친구가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걔가 날 깨워줄 생각은 안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누운 채로 졸린 듯이 천장 보면서 자기가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꿨어. 나도. 이랬거든. 그러면서 나 가위 눌렸다고 말을 하려는데 이 203호실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게 나는 천장을 보고 가위에 눌린 상태고 얘는 옆에서 날 보고 있는데도 걔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순간 오싹해졌거든. 그 상태 그대로 애가 막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꿈 내용은 개그였지. 꿈에 내가 나왔는데 결혼을 하겠다면서 내가 내 남자친구라는 애를 소개시켜줬대. 근데 걔가 돌연 같은 하늘색 옷을 입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야. 솔직히 좀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뭐냐고 웃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그랬거든. 근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203호 친구 쪽에서부터 단소 소리. 음이 분명 있는데 옅은 단소로 부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였지. 내가 국악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게 단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국악악기 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웃긴 얘기 들어서 풀어졌었는데 갑자기 또 무서워서 그만해 나 좀 무서워. 이랬거든. 그랬더니 걔가 그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서 단소 소리 같은 거 나는데 나 진짜 무서워. 그랬더니 얘가 또 그래. 이러는 거였지.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너 진짜 그만해. 나 진짜 엄청 무서워. 이라면서 소리를 팍 질렀는데 가위가 풀리면서 몸이 벌떡 일어나지더라고.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앉은 상태로 친구를 쳐다봤는데 코까지 골고 자고 있는 걸 보았어. 그 상태 그대로 깨워서 니가 나 가위 눌렸는데 깨워주지는 않고 이래이래서 저래저랬다. 나 무서웠다. 막 설명을 하는데 자기 그런 적 없다면서 잠에 취해가지고 도로 고개 돌리고 자더라고.
난 누구랑 대화한 거냐? 가위 눌림을 두 번째 당해본 거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길래 지금은 가위 눌림의 한 현상인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이건 우리 방은 아니고 203호에서 잘 때인데 졸업 바로 직전이었어. 이때 진짜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펑펑 운 사건이야. 그 203호네 방에는 플스가 있었어. 그래서 DVD를 보려고 거기로 가서 영화 보고 그대로 잠들었거든. 흥미롭게 보고 나도 모르게 TV 앞에서 걔랑 나랑 잠들었지. 근데 여기서도 꿈을 꿨어. 내가 유독 이 자취방에 들어와서 꿈 같은 걸 많이 꿨는데 누구 목매단 꿈도 꿔보고 살인범이 우리 자취방에 들어와서 베란다 문틈새로 칼 들고 쳐다보다 눈 마주치는 꿈도 꿔보고 자취방이 아닌 서울의 그 후진집에서 강간범한테 쫓기는 꿈도 꿔보고 여튼 말도 아니었지. 그런 꿈들은 꾸면 무서운데 가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지만 아무튼 거기서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A라는 내 친구가 나오더라고. A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취방 말고 정말 서울에 있는 집. 우리 집 엄청 후지고 그런데 엄청 좋은 집에 가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A를 데려가는 꿈이어서 걔랑 그렇게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밤이더라고. 그래서 가족들 다 자니까 소개는 내일 시켜준다고 하면서 소파에 앉았거든. 탁자 하나 사이에 두고 소파가 양쪽에 놓여져 있었는데 A랑 나랑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 집이 실제 우리 집이랑은 너무 틀리게 소파랑 탁자가 붙여진 벽면이 다 유리라서 밤에 야경이 다 보이고 그러더라고. A가 야경이 이쁘네 어쩌네. 막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다 아파트 단지들이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A가 자기 가방에서 무당들이 쓸 법한 이상한 걸 3개 정도 꺼내더라. 달갛고 파랗고 이런 천들이 있는 물건이랑 이런 걸 막 꺼내는데 좀 오싹해서 그게 뭐야?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게 엄청 유명한 무당이 귀신을 잡을 때 썼다는 건데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내가 앉아있는 소파 오른쪽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앉아있더라고. 근데 느낌이 꼬마인데 너무 무서운 거야. 꿈이라서 그런지 애를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건 안 했고 말도 안 걸었어. 단지 A한테 무서우니까 그만하라고만 그랬어. 그랬더니 A가 다른 걸 들면서 또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A가 날 보는 게 아니고 유리로 뜬 벽면을 바라보는 거였지. 그 순간 내가 걔가 쳐다보고 있는 곳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일어나서 너 그냥 가라고. 내가 널 우리 집에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지. 너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무섭게 만들 거면 가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A가 그 이상한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이러는 거야. 그것도 날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유리병 너머 아파트 단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는 쳐다볼 수가 없었어. 얘를 보내고 나니까 그 여자애도 없어졌더라. 안심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느새 새벽인가 봐.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고 왠지 모르겠는데 제사 음식 같은 걸 만드는 게 보이는 거야. 우리 엄마가 대형제거든. 이모가 6명이 넘고 외삼촌도 2명이고 근데 이모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음식 만들러 돌아다니는 거야. 한복까지 입고 말야. 사촌 동생들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내가 자취생활하느라 많이 못 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거든.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다들 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니 모르는 척이라기보다는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정말 안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내가 그 지나가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모. 이러면 정말로 그제서야 봤다는 듯이 오랜만이다. 근데 여긴 왜 왔어? 이러는 거야.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듯이 말했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무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인데.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모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바쁘다는 듯이 부엌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걸 또 느꼈는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고 대꾸도 해주는데 대화를 할 때 나를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거진 투명 인간이고 내가 아니고 내 뒤에 다른 걸 보는 느낌. 여튼 그 시선이 날 보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무서워져서 돌아다니다가
남동생이 TV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야, 누나야. 이랬거든. 그랬더니 애가 과도하게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얘가 누나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까지 날 여기 오면 안 되는 취급하고 게다가 얘도 날 보는 게 아니라 날 투영해서 다른 걸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 펑펑 울면서 여기 이상하다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오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얘기를 해도 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길래 보니까는 둘째 이모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그 둘째 이모만 나를 쳐다봐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시선이 다른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봐주더라고.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은 둘째 이모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 외할머니가 엄청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지금 있는 외할머니는 새 외할머니야. 그래서 난 진짜 외할머니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랬거든. 한복 입고 나오셨었는데 순간 이분이 정말 내 외할머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 그래서 외할머니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왜 우냐고 그러길래 아까처럼 막 설명을 했어. 여기 좀 이상하다고. 다들 날 보는 게 아니라 다른데 보면서 얘기한다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 진짜로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알고 싶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내 가슴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시면서 병원에 언제 가봤니? 이러시더군. 그래서 내가 네 이랬거든. 내가 솔직히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에 염증이 자주 나. 그래서 PC방에서 알바할 땐 담배 연기 때문에 폐염증 약 받으러 가고 그랬었거든. 순간 그 생각이 확 들길래 왜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병원 언제 가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좀 부드럽게 내 가슴을 확 밀었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깼어. 근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려 있더라고. 옆에서는 DVD 다 돌아가서 메인 선택 화면만 나오는데 거기서 좀 우울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데 무섭고 옆에선 203호 친구가 자고 있고 난 가위에 눌려 있고 꿈속에서 할머니가 한 말이 신경 쓰였지. 가위 눌림 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더라고. 그래서 풀렸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누워있고 내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난 그때 그게 특별히 유체 이탈이라든지 그런 거라곤 생각을 당연히 못했어. 내가 든 생각이 단 하나뿐이었어. 나 죽었구나. 정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할머니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쩐지 이상했다고 생각하면서 나 죽는다고 그런 거였나 싶어서 갑자기 서러워졌지. 특별히 이모랑 내 동생은 당연하지만 죽은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외할머니만 나를 똑바로 바라봤으니까 뭔가 있었나 싶었어. 평소에 세상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힘들 때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적도 있었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미련도 없고 솔직히 사는 게 어려워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갑자기 막 울음이 나더라고.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해? 이런 생각이 가득 차고 슬픈 것밖에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계속 울었거든. 그러고 울다 보니까 어느새 내 몸에 들어와 있대. 펑펑 울면서 옆에 고개 돌려보니까 내 친구는 자고 있고 그대로 깨어서 걔 붙잡고 펑펑 울었어. 할머니가 더 깊숙이 올까봐 미리 밀어줬기에 안 죽고 끝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폐가 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나타나셨나 싶기도 하고 여하튼 그 당시에는 죽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진짜 펑펑 울었어. 친구를 잡고 그렇게 울다가 조금씩 진정이 돼서 물 마시고 있는데 여동생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여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괜찮아? 이러더라고. 인사도 아니고 받자마자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 순간
또 가슴이 철렁하면서 눈물이 펑펑 났지. 전화기 부여잡고 펑펑 울었더니 왜 그래 언니? 괜찮아?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대충 설명하면서 너는 어쩐 일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애가 말은 안 하고 그냥 괜찮으면 됐다 이러고 끊더라고. 생각해보면 내 여동생은 그 5년 동안 여자 귀신한테 시달릴 때도 내 베개 옆에 손이 있었다고 나 죽었을까봐 깨워주고 그랬어.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한테 전화 오더라고. 여동생이 전화해서 너 큰일이 난 거 같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교수랑 싸웠냐 어쨌냐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또 감정이 격해지더라고. 그렇게 울고 또 울면서 내 꿈에 엄마네 엄마 나왔다고 그랬거든. 엄마가 네가 너무 가족하고 오래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같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병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보라고 하셨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진정되고 생각해봤더니 그건 유체 이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진짜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건가? 아니면 이건 뭘까 싶기도 하고. 여하튼 폐가 안 그래도 따끔따끔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내 친구들이 너 폐 안 좋다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담배를 끊으라고 나타난 거라고 담배 좀 끊으라고 그랬지. 근데 아직도 못 끊었어.